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30대 초등교사인 여자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때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도 그렇고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부모님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인 아빠 그리고 엄마는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셨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확고해졌습니다. 당시 학교 담임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아끼며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큰 숫자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큰 수는 뭔가요? 100이요. 100만 원은 진짜 큰 돈이지요. 100은 정말 큰 숫자예요. 100에서 0이 하나 더 붙으면 뭐라고 할까요? 전이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은? 만이요. 만. 누가 대답했죠? 선영이? 네. 훌륭해요. 그날 만을 넘어 억조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까지 11살이었던 제가 본 가장 큰 돈은 10,000원짜리였거든요. 그 뒤로 숫자 0이 계속 붙으면 더 큰 숫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나는 1억 부자가 될 거야. 1억보다 더 큰 숫자도 배웠잖아. 이왕 부자 하려면 10억 부자는 돼야지. 너 1억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래도 나는 커서 10억 부자 될 거야. 그럼 난 100억. 난 그럼 1000억. 그러면 아까 배운 것 확인해 볼까요? 1,000억 다음에는 뭐라고 했지? 1조야! 수학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선생님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반 아이들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며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틀린 답변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면서도 아이가 창피해하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요. 장래희망 적는 칸에 우리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적은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적은 걸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영이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이 너무 좋고 훌륭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선영이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해주니 선생님 마음도 기쁘네. 선영이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죠.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야. 선영이 같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선생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것처럼요? 그래.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야 해.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 이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 무게감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크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세상에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쉬운 것이 별로 없어. 꿈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어느새 꿈에 가까워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야. 4학년이 끝나고 5학년이 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지만 담임 선생님이 바뀌니까요. 5학년이 된 이후에도 작년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싶어 선생님이 맡은 반 앞을 일부러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 이별이 있는 것. 그때는 몰랐지만 살면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는 이치더군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이숙경 선생님을 찾아가 손편지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응원해주셨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3살 아래인 여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이숙경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희 부모님도 자매의 담임을 한 번씩 맡은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오로지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서울교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대 입학 후에도 가장 먼저 찾아뵌 것은 이숙경 선생님이었어요. 여전히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11살 때 이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한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축하해 선영아. 정말 꿈에 가까워졌구나. 11살 때 장래희망이라.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때도 지금도 한결같은 아이였지. 틀림없이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믿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교대 합격. 물론 교육대학교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었지만 저는 꼭 서울교대에 가고 싶었어요. 딸이라 그런지 부모님께서 자취나 기숙사 보내는 걸 꺼려하셨기에 집에서 통학을 해야 했거든요. 교육대학교 자체가 국립대학교고 문과 계열이라 등록금이 저렴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교대 메리트는 임용 경쟁률이 낮아서 붙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교대에 합격하면 임용 후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죠. 요즘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정원이 감축되어 서울교대 취업률이 낮아졌는데 제가 임용을 통과할 때만 해도 거의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임용 통과 후 정식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때 은사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임용을 보기 전 은사이신 선생님께서 지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했고 정식 교사가 된 뒤에는 선생님께서 쉬고 계신 곳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내가 선영 씨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잖아요. 보통 중고등학교에 가고 성인이 되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선영 씨, 아니 이제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은 꾸준히 아내를 찾아줬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일찍 떠날 줄은 몰랐지만 아내는 선영 선생님이 한때 자신의 학생, 제자였다는 걸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되신 걸 축하해요. 분명 하늘에서 아내도 기뻐할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의 학생이어서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의 남편분 말을 다시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여자교사 인기가 많은 시절이라 학교 발령을 받자마자 여기저기서 선을 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교대 졸업 앨범 같은 게 중매쟁이들한테 도는 건지 부모님한테도 저한테도 정말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아, 이거는 뭐 요즘 전화만 받았다 하면 선영이 선물하는 이야기야. 좋은 집에 시집가기 위해 교사가 된 게 아닌데 참, 아유 사람들. 그냥 아직 생각 없다고 하고 끊으세요. 아주 뭐 집 전화도 그렇고 핸드폰 문자까지 난리니 너무 귀찮다. 얘 선영아, 근데 너는 아직 생각 없는 거지? 아주 남자들 직업을 읊어대는데 대기업부터 금융종사자, 동료 교사는 흔하고 간혹가다 사자 직업인 사람들도 있더라. 선영아, 다 거절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자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뭐 회계사, 세무사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니 사자 맞죠? 아니 저번에는 변호사도 있었어. 선영이 이제 1년 차야. 온 정신이랑 마음이 학교랑 수업, 애들한테 쏠려 있는 거 몰라? 선영이는 말도 안 꺼내는 사자 이야기인데 왜 당신이 더 신나서 난리야? 당신이 선봐? 아유, 이 사람이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내가 선을 본다니. 아니, 당신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당신 공무원에 우리 선영이 서울교대 나왔지. 임용 통과하고 바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발령받았지. 얼굴 예쁘지.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어차피 언젠가 결혼할 건데 한창 주가 높고 예쁠 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 좋은 사람은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아니 뭐 사회직업에 사자 들어간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지. 뭐 흉을 보나? 의사, 검사, 변호사. 당신도 이런 사위 얻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30년 가까이 살면서 당신이 이런 속물기질이 있는 줄은 몰랐네. 직업은 직업일 뿐이지. 직업이 뭐 그 사람에 대해 다 말해주나? 어머 얘, 선영아, 네 아빠 봐라. 아주 고고하신 공무원 양반이라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든다. 아, 그만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저 이제 1년 차고 수업 준비랑 우리 반 꼬맹이 될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교사는 뭐 사람 아니니? 따박따박 주말에 쉬는데 휴일에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다 때가 있는 거겠죠.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원래 뭘 조급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중매쟁이들 하는 말이 꼭 지금 아니면 좋은 원천 놓칠 것처럼 사람 불안하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들어주지 말고 제깍제깍 끊어버려. 집에서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가? 아유, 요즘엔 매일 뭐 그런 전화 받으면서 수다 떨기나 바쁘지. 내가 무슨 시간이 남아돈다 그래요. 당신이 말 그렇게 하니까 나 서운하려고 하네. 다 큰 딸내미들 아직도 집밥 먹고 있는데 그 밥은 뭐 그냥 어디 가서 거저 나오나? 그냥 평생 한 일이라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지 당신도. 아이 뭐 내가 그 수고로움과 고마움을 모르나? 당신이 최고의 아내고 엄마인 건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라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아우 몰라. 나 맘 상했어. 주말이고 하니까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 좁다 보니까 사거리에 생긴 고깃집이 맛이 좋은지 줄도 길더라고. 와, 아빠가 쏘는 거죠? 신난다. 두 분이 티격태격 아웅다웅하는 건 평생 봐왔던 거고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도 나중에 결혼이라는 거라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차가 정신없이 지나갔고 2년차, 3년차가 되어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1, 2년차까지만 해도 선자리 다 물으며 알아서 하겠지 하던 부모님이었는데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자 슬슬 만나는 사람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선이라는 게 좀 불편했어요. 자연스러움은 없고 결혼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 거기다가 직업이나 배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건을 따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대학을 다닐 때도 임용고시 생각만 하다 보니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발령 후에는 교사가 된 게 너무 기뻐서 머릿속에 온통 학교 학생들 뿐이었거든요. 20대가 제일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데 좋은 시절을 홀로 보냈고 연애 경험은 꽝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교사 생활 4년 차에는 4학년 학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꿈을 처음 가진 게 4학년 때였기 때문에 제 어릴 때도 생각나고 이제 저학년에서 벗어나 고학년에 속하는 아이들을 맡게 되니 무게감도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시 맡았던 반에서 한 학생이 유독 신경이 쓰였는데 늘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죠. 옷도 늘 비슷한 옷만 입고 표정도 어두워서 몇 번 개인 상담도 했는데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갑자기 결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연락도 되질 않고 걱정이 돼서 수업 마치고 학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웃분이 어제 큰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옆집에 담임 선생님이시라고요? 지금 걔랑 걔 엄마가 집에서 피신을 했어요. 아주 뭐 애아빠가 못된 인간이라 싸우는 건지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신고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경찰이 해주는 게 있나?
가정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되고 나서야 손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지 뭐예요. 예방을 해야지 예방을. 하여간 어제도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또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그 집 애가 신고를 한 모양이야. 그 11살 남자애가 말이에요. 신고요? 경찰에요? 경찰 말고 글쎄 119에 신고를 했대. 지도 알았겠지. 몇 번 경찰 왔다 갔어도 해주는 거 하나 없다고. 그래서 애가 불도 안 났는데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온 거야. 우리도 다 어디서 불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 하여튼 소방관들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아주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나 봐. 보통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선 따끔하게 주의를 주잖아요. 근데 그 소방관 청년 한 명이 애가 불안해하는 낌새를 눈치챘다네. 그 집 애 아빠는 불 같은 거 안 났다고 돌아가라고 길길이 뛰는데 소방관이 애 엄마랑 애랑 대화를 하고서 분리를 시켰다네.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한 건지 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 학교에 연락 안 했어요? 네, 오늘 결석을 해서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소방관이 아니었으면 정말 무슨 일이 났을 수도 있었겠다. 한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만나봤어야 했나? 신경은 쓰고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요.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을 것 같아 소방서로 갔습니다. 그 이후 학생과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고 했는데 불은 안 났고 가정에서 아이와 어머니를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제가 어제 신고한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생과 어머니를 분리하게끔 도와주신 소방관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휴게실에 있는데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키가 훤칠하고 말끔하게 생긴 한 남자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찾으신다고. 안녕하세요. 어제 화재 신고했다는 11살 아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소방서 앞에서 어제 있었던 일과 제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허위나 장난으로 하는 신고도 많거든요. 11살 아이가 신고를 했다기에 반신반의했는데 불이 났다고 워낙 다급하게 말을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아이가 장난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아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경찰서로 아이와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에서 분리해서 지낼 곳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어제 아이를 구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분을 밝힌 뒤 아이 소재를 알 수 있었고 찾아가 아이 어머니와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급해서 학교에 연락도 못했다고 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할 거고 정리가 될 때까지 가까운 친척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 학교는 보내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학생을 만나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학교는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그래야지. 선생님도 친구들도 우리 윤석이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이 몇 번 물어보셨잖아요. 집에서 잘 지내는지, 별일 없는지. 그때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말했으면 분명 도와주셨을 텐데. 괜찮아. 어제 소방관 아저씨가 용감하게 나서서 도움을 주셨다던데? 맞아요. 가짜로 신고했다고 혼나기만 하고 그냥 가시는 줄 알았는데 소방관 아저씨 한 명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도 다시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릴게. 친척집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학교에서 보도록 하자. 알겠지? 교실에서 기다릴게, 윤서가.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언제든 말해도 돼.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언제든. 감사합니다. 무사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다시 소방서를 찾아가 소방관에게 학생이 무사히 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에서 이 사람과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당황했지만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마음에 있던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괜찮으시다면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에? 지금요? 아니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소방관이라 무척 바쁘시겠지만 쉬는 날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남자에게 연락처를 먼저 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2주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그때 그 소방관이었어요. 그 남자가 쉬는 날 우리는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소방관이 직업인 그 남자와 초등교사인 저. 우리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세상과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세상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사람을 키워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직업과 관련되어 각각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자연스레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정말이니? 주말에 안 하던 외출을 좀 한다 했더니 아니 뭐 친구 만나고 수업 준비 때문에 살 게 있다 하더니 그게 다 데이트였어? 전부는 아니고 사실 저처럼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딱딱 주말에만 만나기가 어려워요.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소방관이요. 이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 반년이 넘었을 때 부모님에게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신 아빠는 같은 국가직 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관을 이해하셨어요. 같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평소에도 소방관을 존경한다고도 하셨죠. 엄마도 좋아하셨지만 소방관 일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몇 달 후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멀리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상견례를 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소방서, 제가 출근하는 학교, 친정 부모님 댁이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을 받아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하고 아이는 천천히 낳자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계획대로 1년 동안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선주야, 너도 결혼해. 언니 갔으니까 너도 가야지. 와, 몇 년 전만 해도 언니가 그 좋은 선자리 다 거절하길래 언니가 독신주의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 이제 앞장서서 결혼을 장려하네. 결혼 예찬론자가 됐어. 아유, 신혼생활이 얼마나 좋으면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니? 예, 언니 갔으니까 너도 빨리 가. 선주 너 가면 아빠랑 다시 알콩달콩 신혼때처럼 살 거니까. 뭘? 다시 신혼때처럼 산다고? 지금 내가 집에서 사는 게 엄마 아빠한테 방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그러니까 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가라는 거야. 언니 요즘 얼굴도 좋아졌잖아? 우리 사위는 하는 일도 훌륭하지만 집에서도 너희 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던데 딸만 키운 엄마는 그냥 아들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하고 좋다 얘. 주말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사위를 너무 아낀다는 게 눈에 보였고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명절에는 멀리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뵈었고 휴무인 날에는 쉬고 싶은 마음일 텐데 부지런히 온갖 집안일에 요리도 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1년 뒤 임신을 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학교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었는데 학기 중에 담임 선생님 바뀌는 게 아이들한테 혼란스러울 것 같아 1학기까지만 근무를 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쉬면서 몸을 잘 관리했고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부리부리한 눈매와 오똑한 콧날,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죠. 민수야, 까꿍, 할미다 할미. 외할미 목소리 기억나요? 우리 민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외할미가 민수한테 말을 많이 했는데. 민수야, 까꿍. 임신 출산 기간 동안 친정이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원래도 가정주부셨고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임신 기간부터 반찬이랑 다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장모님이 너무 집에 자주 오는 게 혹여나 불편할까 싶어 슬쩍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늘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장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출동하고 진화 작업 길어지는 날이면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정말 장모님이 잘 챙겨주셔서 다행이야. 그리고 내 생활이 이렇게 불규칙하고 그래서 미안해. 당신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로 잘하고 있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들어. 휴일이면 당신 마음껏 쉬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집안일이며 우리 민수 보는 거며 난 정말 당신한테 고맙고 당신이 존경스러워. 우리 아들인데 같이 돌보고 같이 키우는 거지. 신생아 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나랑 동생 둘을 키웠나 싶고 아들은 너무 예쁘지만 육아에 지칠 때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 아들 돌잔치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작게 한 돌잔치였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되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3학년 아이들 담임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공무원인 교사는 자녀 한 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수당은 1년만 지급이 되거든요. 공무원 부부이기는 해도 한쪽이 너무 일을 오래 쉬기에는 빠듯해서 저도 수당이 나오는 기간인 1년 동안만 휴직을 썼고 바로 복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라 무척 기대가 되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어떻게 하겠니? 어린이집에 오후까지 있는 걸로 하고 내가 민수 데려와서 집에서 볼게. 하루 종일은 못해도 몇 시간 정도는 볼 수 있지. 너나 박서방이나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들러서 민수 데려가면 되겠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박서방이랑 내가 엄마 잘 챙겨드릴게. 가정주부라 원래도 낮에 시간이 있는 친정엄마였지만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매일 몇 시간씩 손주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가끔 약속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의 근무 시간 요일을 조정해 날짜를 정했고 대신 부족하지 않게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친정엄마가 돌봐주시는 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아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셨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 생활에도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일과 가정 균형을 맞추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고가 생긴 그날 밤 남편은 한 가정집에 불이 났다고 해 출동을 했다고 해요. 아직 집에 못 빠져나온 넘어가 계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소방관님. 내가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어머니 방까지는 못 갔어요. 어머니, 아유 어머니. 안에 할머님이 계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불이 난 집,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하느라 미처 어머니를 못 챙겼다는 신고자의 말에 남편은 동료 소방관 한 명과 함께 불이 번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진화 작업을 했지만 안에는 이미 유독가스가 심했고 불이 계속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구하러 현장으로 들어간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가구랑 다 불에 타서 저랑 소방관님 사이가 가로막혔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뒤 이미 눈을 감은 남편을 데리고 나왔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신고자가 말했던 할머니가 집안에 안 계시다는 거였어요.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불이 나기 1시간 전 집에서 나와 밖을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거였죠.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줄만 알았던 신고자는 할머니를 구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남편이 눈을 감은 채 들것에 실려 나온 뒤에야 집에서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집 앞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이 왜 이래? 탄 냄새가 막 난다. 애미야, 나 밥 마실 다녀왔는데 금방 돌아왔지? 너희들 잠 안 깨우려고 살금살금 나갔다 왔어. 나 잘했지? 어머니가 안에 계신 줄만 알고 어머니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떡해요? 이를 어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남편을 향해 달려갔어요. 온몸에 덮인 하얀 천 밑으로 검게 그을린 손이 나와 있었죠. 그 손을 맞잡았는데 아직 온기가 느껴져서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랑 민수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오열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들 민수를 안고 있었고 아빠와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언니, 형부 어떡해. 언니. 휴직 후 학교로 돌아온 지 2년밖에 되질 않았는데 다시 휴직 신청을 해야 했어요. 남편의 연결식은 순직 소방관 최고의 격식, 예우를 갖춰 진행되었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들, 그리고 저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같이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집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찾았죠. 휴직 기간 친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를 돌봤고 1년 뒤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아 교직 생활을 이어가며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아들은 곧 중학생이 될 나이였어요. 친정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온 마음으로 아이를 돌봤지만 아들에게 아빠의 부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민수야, 오늘이 아빠 기일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어. 아빠는 훌륭하신 분이었어. 세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멋진 사람이었어. 엄마, 꼭 그 일을 아빠가 해야만 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럽지만 나는 솔직히 아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을 매일 봐서 얼굴은 알지만 아빠의 목소리도 아빠의 품도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꼭 아빠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냥 민수 옆에서 아빠로 있어주면 좋았을 텐데. 민수야,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계시면 우리 민수 키 많이 자랐다. 벌써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네. 우리 민수 아빠 닮아서 잘 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교사이기에 여름, 겨울방학 때 시간이 많잖아요. 방학 때마다 아들에게 여러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어딜 가나 아들의 눈길은 아빠와 함께 있는 다른 아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했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겠니? 남을 위해 살다 떠난 사람인데. 우리라도 박서방을 기억해야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즈음 친정엄마는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 없는 집에 사람 있다고 구해달라고 말한 신고자.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 일을 데려간 하늘. 모든 것을 원망했는데 세월이 지나자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희생을 하고 떠난 고귀한 사람이었다고요. 교직 자리를 지키며 아이를 키우는 사이 저는 어느덧 39살,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재직 중이던 학교에 한 교사가 정근을 왔어요. 아주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교사회이며 학교에 대해 잘 알려주라는 부장교사의 지시에 따라 새로 정근 온 교사와 마주할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언뜻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방학을 앞두고 교사 회식이 있던 날, 회식 끝나고 여러 대화를 하게 되었죠. 박 선생님, 학교는 어떠세요? 계속 지방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좀 적응이 됩니다. 이돈 학교보다 학생 수도 많고 평생을 지방에 살았는데 학교보다는 서울 생활 적응이 쉽지 않네요.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로 발령받아 출세했다고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원할 때만 해도 정말 정근이 될 줄은 몰랐거든.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 또 김 선생님이 잘 챙겨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학교 다녔어요. 담임으로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오며 가며 아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요즘 중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교사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이번에 졸업해요. 선생님 자녀분도 우리 학교에 다니시는지 해서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자세히 묻지 않았는데 나중에 동료 교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근은 박 선생님 말이야. 대단한 분이셔? 왜요? 보통 지방에서 정근 오고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같은 학교 들어오기도 하잖아. 나이도 꽤 있는데 아이 없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분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다네. 거의 결혼하고 나서 1년? 바로 암 발견되어가지고 신혼생활이고 뭐고 병간호만 하셨대. 어머나, 그러셨구나.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지. 6년 넘게 간호하다가 돌아가셨고 혼자 되신 지는 5년이 되었대. 결혼하자마자 몸이 안 좋았으니 아이도 없고 연고 없는 서울까지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겠어. 보통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마침 학교에 TU가 생겨서 박 선생님이 오시게 됐나 보네요.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러게 참 순박하신 분 같더라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 사정을 다 모르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 저한테까지 들리는 걸 보니 저 또한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전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 박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 준비를 하는데 물어볼 것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밖에서 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학교 수업과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식사를 함께 하게 됐고 그날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로 일찍 떠나보냈기에 그 상처가 비슷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학 기간 몇 번 더 만남이 있었고 저는 사실 박 선생님이 저한테 동료교사 이상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는데 학기가 시작된 후 어느 주말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아내만 바라봤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결혼 이후 아내가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요. 6년이 넘는 투병 기간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내가 회복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이제 5년. 삶의 터를 옮기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이렇게 멀리 왔는데 여기서 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김 선생님의 선한 마음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그 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학교에서 일적으로가 아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감사해요. 저는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아들이 있어요. 저도 박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다만 아내 이후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고 저도 여러 번 자문하며 제 마음을 살폈는데 김 선생님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져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 무척 고마웠어요. 저 역시도 박 선생님이 좋은 분이고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흔들렸지만 10년을 혼자 아들을 키웠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 숙제를 봐주고 재운 뒤 불 꺼진 거실에서 묵묵히 생각을 했는데도 답을 찾기 어려웠죠.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오질 않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쯤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꿈에서 떠난 남편을 만났습니다. 생전의 젊은 모습 그대로인 남편이 저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민수 아빠, 보고 싶었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민수 이제 곧 중학생이야. 우리 민수 많이 컸지?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보, 보고 싶어. 꿈에서 한참을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벼랑간 뒤돌아가더군요. 떠나는 남편을 붙잡으려 손을 막 뻗었는데 남편이 뒤를 돌아 한마디 말을 했어요. 민수 엄마, 그 남자랑 꼭 결혼해. 퍼뜩 잠에서 깨었습니다. 현실처럼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깨고 보니 베개가 온통 눈물로 젖었더라고요. 마지막 남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랑 꼭 결혼해. 이 말을 곱씹었는데 마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느낌이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서 거실로 달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사진첩, 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남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우리 민수가 태어난 때부터 모든 게 담겨있는 앨범이었죠. 남편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저는 너무 놀라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남편 옆에 너무 익숙한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남편 옆에 있는 그 남자는 저에게 고백을 한 박 선생님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박 선생님이 죽은 남편과 아는 사이인가, 이게 무슨 인연인가 당장 묻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얀 밤을 지새웠어요. 아침이 되어 박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방학이 시작한 직후였죠. 카페에서 만났을 때 조심스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 이걸 어떻게 김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시죠? 여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아세요? 알죠. 제 고향 친구입니다. 박철민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철민이가 김 선생님의 남편이라고요? 네.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순직한 남편입니다. 두 분이 고향 친구시라고요? 이후 박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편과 박 선생님은 한 동네에서 자랐다고 해요. 중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곳에 배정되었지만 동네가 가까워 자주 보고 가깝게 지냈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박 선생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였어요. 어릴 때였죠. 한창 치기 어리고 무서울 게 없는 나이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산이며 계곡이 놀이터였거든요. 중학교 때 방학을 하고 친구들 몇몇과 물놀이를 갔었어요. 높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밑에 물이 깊어서 거기서 뛰어내리고 다이빙 같은 걸 했었거든요. 깊은 곳에서 조금만 헤엄치면 물가와 멀지 않았고요. 원래도 자주 놀던 곳이었죠. 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배정받았지만 가까워서 자주 갔으니까요. 하여튼 뭐 어느 여름에 평소처럼 거기서 뛰어내리고 물장구 치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물속에서 쥐가 나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떠내려갈 참이었는데 철민이가 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를 붙들고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주변에 어른들도 없었는데 철민이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철민이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생명의 은인이죠.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지내다 진로 때문에 멀리 떨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지방의 교육대학에 입학했고 철민이는 군대에 다녀온 뒤 서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20살 초반까지 몇 번 연락을 하며 지냈지만 저는 계속 지방에 있고 철민이는 서울에 자리를 잡은 터라 얼굴을 자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건너 소방관이 되었다는 말도 들었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결혼 직후 아내가 너무 아팠고 교직 생활 이어가며 병간호를 병행하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김 선생님이 선영 씨가 철민이 아내인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나요? 먼저 떠난 남편과 박 선생님의 인연도 너무 신기했고 그날 꿨던 꿈도 너무 생생했고 어쩌면 박 선생님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남편, 먼저 떠난 남편의 뜻이 아니었을까. 홀로 아들 키우며 지내는 제 곁을 박 선생님이 지켜주라는 그런 뜻이요. 저는 박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했던 저희는 서로 상처를 보듬으며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에 대해 일절 말이었고 그저 우리 아들 함께 키우는 것에 집중했던 친정부모님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것은 재혼한 남편이 제 남편이자 저희 아들의 아빠가 되어주었다는 거였어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를 평생 그리워했던 우리 아들은 현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죠. 공놀이도 함께하고 수영도 가르쳐주고 목욕탕도 함께 가고 아빠의 역할에 가장 성실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한 지 2년 뒤인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에요. 나이 40이 넘어 임신을 한 터라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과 단 둘뿐이었는데 셋에서 넷으로 그렇게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남편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태어난 둘째인 딸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돌봅니다. 우리 아들도 중학생이 되어 생긴 여동생을 무척 예뻐하고요.
아들에게 현 남편과 떠난 아빠의 인연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아빠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빠가 보내준 천사인지도 몰라. 나랑 엄마 아껴주고 지켜주라고. 그런 것 아닐까? 여기에 사연을 적어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다시 시작한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지쳐 잠이 든 어느 밤 먼저 떠난 남편이 다시 꿈에 나왔어요. 예전 꿈에 나왔을 때보다 더 환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여보, 민수 엄마, 행복해야 해.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꼭 행복해야 해. 여보, 나랑 민수 지켜주고 또 당신 친구인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고마워. 당신도 편히 쉬어. 3살 배기 아들과 저를 두고 먼저 떠난 남편. 이제 행복하게 지내는 저희 가족을 보며 편안히 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